지금 3,300 와서 좀 쉴 거다. 뭐 많이 올라왔다. 박스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의견이 완전 다른 사람인 네. 거죠. 왜? 앞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도 들어갈 거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과연 2025년 경랑의 주식시장 어디로 갈 것인가? 증시 원로에게 묻는다. 생긴 거는 저하고 나이 비슷하게 보입니다만 사실상 증시의 원로이신 친구입니다. 더 프리미어 대표 강한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좋은 때 창업을 한 것 같습니까? 나쁜 때 창업을 한 것 같습니까? 타이밍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 한 4, 5년 동안 돈 엄청 많이 벌 거예요. 네. 돈은 버는 것보다도 저하고 함께 있는 분들이 즐거웠으면 좋죠? 그게 더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원로들의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 또 원로들이 잘해야 되듯이 이 증시가 잘 되려면 증시 원로들이 우리한테 지혜를 나눠주셔야 우리 돼. 막 크게 바라는 거 없으니까 막 네. 쓴소리 막 하잖아요. 그렇죠. 막 쓴소리 하는 나이도 됐어요. 이제 그쵸. 해도 돼요.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라서 참 다행이에요. 네. 그렇죠. 총 맞을 걱정은 안 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지내다 네. 보니까요. 증시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 보면 짜증 날 때가 되게 많아요. 네. 특히 최근에 짜증 날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하겠지만 좀 여의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네네. 국민들 수준 좀 따라와라. 네네.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저희는 여의도 동편에 있는데 저쪽은 여의도 서편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번에 우리 진짜 책 안 쓰시기로 유명하신 원로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K 증시혁명. 네, 부제가 이거예요. 한국 증시 202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 아이고 이미 뭐 계속 부르짖고 있잖아요. 연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부르짖고 네. 지난번에 우리 증시 네. 각덕이 시즌 1 할 때도 네네. 그때 우리 증시 각덕이 입이 샥 올라가는 일이 한 번 있었죠. 대세장이 시작됐습니다. 딱 좋으면서 그때부터 막 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엄청 올랐고 뭐 저희 고객분들 24년도의 아픔을 회복하는 네. 그런 계기를 맞기도 했죠. 근데 지금 좀 쉬잖아요. 최근에 이제 오면서 뭐 8월, 9월 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1000m를 달릴 때 100m의 스피드로 달리면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밑에서 한 40%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좀 쉬는 네. 것도 있고 쉬려고 하는 차에 기재부 관료들이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엉뚱한 발상을 해가지고 네. 시장에서 탁 던지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뭔 짓 하는 거야 이러면서 확 180도 돌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쉬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내고 저도 목소리 내고 그래서 제 책 제목도 혁명이라는 이제 그 네. 용어를 제가 일부러 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혁명하고는 거리가 가까우신 분은 아니죠. 그죠? 약간 보수적인 분이세요. 네, 그죠? 저는 이제 네. 균형을 좀 잡으려고 네. 하는 사람인데 네.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100주가 거래되면 누군가는 100주를 사지만 누군가는 100주를 팔아야지 거래가 형성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는 쪽 생각도 해야 되고 파는 쪽 생각도 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제가 왕년에 이제 외국인들 고객들을 많이 이제 상대를 했는데 모건 네. 스탠리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같은 날에도 어떤 고객은 사고 어떤 고객은 팔고 그러잖아요. 동일한 창구에서.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이쪽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방향성을 좀 맞추면서 이제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혁명이라고 말을 쓴 거는 우리가 서울의 봄 그거 보면 성공하면 혁명, 네. 실패하면 반란 아닙니까? 이 얘기 하잖아요. 예. 혁명을 할 때 우리 증시각도에도 그 일원인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증시에 참여한 모든 개개인들이 목소리를 좀 내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돼야 되는 거고 정부 관계자도 마찬가지예요. 좀 마인드가 같은 페이지 안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딴 데 아니면 저 늦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증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 난 틀렸다, 잘못됐다,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쪽 서쪽에 국회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리고 네. 자본 시장이잖아요. 네네. 우리 자본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후진적입니까? 아직도. 네네. 왜 후진적일까요? 국민들은 이미 저 앞에 나가서 지금 미국으로 전 세계로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입법하는 사람들 생각이 거기까지 못 오고 있어요. 그럼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얘기해. 그리고
단편적인 생각으로 단편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막 얘기하고 아닌 거거든요. 지금 거래대금 줄어가지고 세수가 줄었게요, 늘었게요? 당연히 줄죠. 거래가 축소되니까. 아마 예를 들어 7월 달 이후로.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폭발적으로 아까 40%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세금이 자기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쳤을 거예요. 참고로 이제 중국 시장 최근에 보면은 10년 만에 신고가를 내면서 거래 대금이 과거 1조 위안 되면 되게 많이 된다고 그랬는데 2조 위안 돌파했고요. 최근에 신기록 3조 위안을 중국도 돌파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맞죠? 경기 완전 떡이죠. 제가 가봐서 알아요. 네. 네, 경기는 별로 맨날 안 좋아요. 가서 유튜브 찍는 거 보니까 와 이런 광경이 있습니다 하는데도 네. 주가는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4년 초부터 쭉 이렇게 주변국들 그리고 미국 S&P 500 이렇게 쭉 일본 것까지 포함해가 쭉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뭐 4월부터 급하게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25년에 지금 잘했으니까 전 세계 1등으로 보입니다만은 24년 1월부터 지금 S&P 대만 니케이 중국 상하이 우리 거 뭐 이렇게 보면 여전히 꼴찌예요. 24년도에 꼴찌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따라가기도 지금 아직도 이 폭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8월 9월 쉬는 거 저는 뭐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당연한데 네. 앞으로도 좀 좋게 보시는 생각으로 지금 장을 따라가는 게 어떤가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바는 될 것처럼 하지만 저렇게 그 관료들이 생각이 딱 굳어가지고 옛날 시절로 굳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옛날 시대로 굳어가지고 자본에서 돈 버는 거는 불로소득이고 그거로 해가지고 잘못해서 또 돈 깨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거를 키울 생각이 좀 없어 보여요. 그러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드는데요. 사람이 참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관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나이가 1, 20대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교육해서 바꿀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갈아서 바꿉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갖다가 넣어야 된다. 어떻게 바꿔? 어떻게 바꿔요? 아니, 제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를 잘 듣는 사람 네. 내지는 좀 그쪽으로 공부를 했든지 아니면 이쪽 출신을 좀 갖다가 넣는 네. 게 어떤가. 미국 보세요. 네. 미국 골드만삭스, 뭐 네, 네.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출신들, 헤지펀드 출신들 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책을 실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쭉쭉쭉쭉 가잖아요. 속도감 있게. 네. 우리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다리를 잡아. 그리고 또 찬물 끼얹어. 음.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징글징글한데 이거 벗어나야 된다고 나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앞으로 가고 있고 기업들의 ROE는 지금 9% 중반을 지나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걷다가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네네. 죽겠는 거예요. 시장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저도 목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점잖은 사람인데 얼마나 제가 짜증이 나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네.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구조는 되어 있다. 음. 그런데 너무 이게 예전의 생각으로 자꾸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다. 기아를 갖다가 4단, 5단으로 올리려고 하면은 뭔가 빨리 신속하게 이쪽에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다, 실패한다. 성공한다. 그것도 저는 이런 거죠. 제가 뭐 당색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까도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인지 옆에서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네. 이제까지 이렇게 한 걸 보면 그분은 변할까? 안 변할 것 같아요. 아 그분도 그분 스타일대로 간다. 그분 스타일대로 한다. 얘기한 게 뭐예요? 이거 주식해가지고 배당으로만 먹고 살고 살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 지수 5천 시대를 향해서 줄기차게 밀고 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철학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나는 그거 안 바뀐다. 안 바뀔 거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5년 임기니까 보통 3년 반 이 정도 지나면 레임덕이 오는 경우도 오죠.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2028년까지 난 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 왜냐? 2028년 6월에 뭐가 있죠? 우리 이벤트가 큰 게 쓸 거예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네. 돼서 편입은 2027년 6월에 결정이 될 거예요. 네. 그럼 1년 후에 정식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편입돼 가지고 그때까지는 밀고 갈 수 있죠. 지금 25년 이제 말로 가고 있으니까 6, 7, 8 앞으로 3년 정도는 충분히 모멘텀이 들어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임덕이 뒤쪽에 이제 오기는 하겠지만은 27년 6월에 아마 그때 이제 세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다. 편입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은 2년 전이니까 그 편입을 위해서 지금 뭔가 조치들을 취하고 제도적인 개선들을 한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2, 3년간은 시장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비즈니스 하실 때 앞으로 돈 많이 버시겠습니다.
하고 한 게 그런 이제 타임 호라이즌을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의문을 좀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음. 뭐냐면 앞서 그러니까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옛날 시대에 살아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래서 지금의 그런 행태를 보였다라면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세게 주장하고 이러면은 바뀌겠죠. 네. 뭐 그러면 그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단순히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싫어하는 상황이면 어떠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주창하고 다니는 게 부동산 딥스테이트론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사실 부동산이 사실 그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보면 지난 4년간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정책 효과가 빠지면 이게 지금 주식시장 올리다가 부동산 시장 망하게 생겼네. 잘못하면 그런 걱정을 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빨려 들어간 거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알 수는 없으나.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제 느낌으로는 최근에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 규제 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특히 그렇죠. 금융적으로. 네. 그러다 보면은 근데 이 금융을 갖다가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부동산에 지금 대출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게 뭐냐? 정부에서 내가 뭐 얘기는 안 해봤는데 느낌은 그래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물가 올라가는 거 이하로 올라가든지 네. 아니면 서 있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몇 년 지나면은 이게 물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명목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실질적으로는 뭐야?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잖아요. 근데 뱅킹 시스템에는 충격을 안 줄 수 있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가만히만 있어. 그러니까 아마 동결 타겟팅으로 음. 움직이는 게 가장 서로 간에 좋다. 예. 그리고 공급 쪽에서 계속 주택 공급, 아파트 공급을 한다 그러면 금융 안 되고 공급 들어오면 이게 가격이 올라갈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좀 잡아놓은 다음에 이게 선순환되게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네. 그리고 가게들 각자의 이 금융 자산이나 이런 거 보면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미미하죠.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금융 쪽이. 예.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지금 문 앞에 서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넘어가기를 싫어하는 뭐 일부 관료들로 추정되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걸 자꾸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선진화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그냥 듣고 바라만 보지 말고 뭘 가서 좋아요를 누르든 뭘 누르든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저는 제일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일종의 동학개미 운동 같은 게 진짜 필요한 시점이다. 예, 뭐 청원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자기만 눌러도 좋지만 옆 사람들한테도 야 이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좋죠.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분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무려 이제 미국에 들어간 자산이 190조가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여전히 일부 부동산 쪽으로는 계속 자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참 미미합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아직까지 컴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변화가 어느 정도 정책이 나와야 지금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됐고 이제 3차 네. 상법 개정까지 얘기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그 안 나온 부분들이 배당 세율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해주고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예, 그 세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뭐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지금 얘기한 거 그거가 이제 최근에 나온 안인데 여당안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게. 그리고 배당 성향에 대해서 뭐 얘기를 쑥 써는 거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해당되는 회사가 얼마나 이게 진짜로 있을까 그런 생각. 기존에 나왔던 변경안.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얘기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네. 그것도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1차에서도 안 되고 2차에서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유예되고 연기되고 하는 게 누군가 로비를 세게 하든지 누군가 자꾸 잡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뒤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시장 가치 산정하는데도 상당히 이게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배당 성향이라고 얘기할 때 2024년 평균이 27%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35% 정도만 온다. 그때 처음에 이제 35%를 얘기를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고든의 배당 성장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네. 집어넣고 이제 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코스피가 밸류가 21%에서 많으면 30%까지 올라가요. 네. 물론 배당 성향을 많이 올리면 성장할 수 있는 그 자본이 좀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로스가 줄죠. 그런 걸 감안하면 한 21%. 네. 근데 그게 줄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30%까지 이렇게 밸류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코스피 지수로 치면은 6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게 바로 배당 성향 상향이에요. 예. 배당 성향만 상향해도 딴 거 안 하고 네. 배당 성향만 상향해도 네. 대략 뭐 많게는 한 지금 한 1000포인트 가까이도 올라갈 수 있다. 갈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을 하면은 주수가 줄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있는 거고 또 제가 아직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없지만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이런 거예요. 코스피로 진입할 때 좀 진입 문턱을 되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네. 돈 못 버는 회사들 이런 거 좀 못 들어오게 해야지. 코스피 밸류가 살아있지. 괜히 들어와가지고 희석이 되잖아요. 네. 들어와가지고 증자 엄청나게 때리고 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밸류ation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수가 힘들어하죠. 그렇죠. 과거에 우리 뭐 IPO 하고 뭐 많이 하고 증자 많이 할 때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주식 공급이 많아지면. 근데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는 주식 공급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네. 주식 공급이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밸류가 자동으로 음. 올라가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지수가 쭉쭉쭉쭉 리레이팅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할 때 그런 게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뭐 얘기들을 안 하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전까지는 변명거리가 있잖아. 아 일본 갔다 온다고, 미국 갔다 온다고 뭐 그런 이제 바쁜 게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바로 정기국회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뭔가 메시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 대신 메시지를 내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하고 교감을 해야 돼요. 네. 일방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 지금 우리 개미들이요 매일 유튜버 와가지고 얼마나 똑똑한데요. 얼마나 교육이 잘 돼 있습니까? 근데 얘기하는 분들이 그거보다 수준이 낮으면 되겠습니까? 더 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큰 그림 하에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알아듣고 수긍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전혀 동떨어진 얘기하면 또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사전에 좀 잘 학습을 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전문가 얘기들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네. 결정을 하시고 시장과 교감을 하시고 정책 발표를 하셔라.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다른 분들한테 조금 질문하기 어려운 부분을 한번 우리 강 대표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다른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피해가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자, 지금 한국 증시가 어떤 분들은 3,000포인트 정도 왔고 3,200 정도 왔다 이제 숨고르기 하니까 결국 또 박스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충 올랐다 이제 다시 조정받고 조정 많이 받으면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개념으로 박스권으로 지금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강 대표님이 바라보는 이 K 증시 혁명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위치는 우리가 긴 여정 예를 들어 10년짜리 여정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주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움직인 겁니까? 박스권으로 보는 분들은 저는 조금은 이해해요. 네. 50%까지는 아니고 한 10% 20% 이해해요. 왜? 박스로 보는 분들은 지수 절대 지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3,300 거기 고점이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 그러니까 아 여기 다 왔네. 지금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네.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밸류에이션을 봐야지. 왜 절대 지수를 봅니까? 3,300대는 벌써 4, 5년 전 얘기잖아요. 그럼 4, 5년 동안 기업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나요? 아니잖아요.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 이상으로 벌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한 4, 5년 기간 동안 우리 시장에서 알아줬어요? 안 알아줬어요. 근데 그게 기업들의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ROE가 5%, 10%. 지금 이제 전체 코스피 평균이 금년에 한 8.9%고 내년 9.5%, 후년에 9.8%까지 갑니다. 매년 8, 9%씩 지금 쌓아온 기업들이에요. 최근 4, 5년 동안. 근데 시장에서 안 알아줬어요. 그래서 PBR이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선행 PBR 기준으로 0.80 이하로도 한때는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 ROE가 그럼 여기서 앞을 보고 시장 앞을 보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9.5, 9.8 얘기할 때 이게 그것만 넣어도 1배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만 따졌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8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고 앞으로 또 지금 이벤트가 크게 남은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뭐냐면은 페드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9월에 한다는 그 가능성이 90% 전후로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년 안에 페드와치 보면은 금년 안에 2번 할 거다라는 컨센서스인 거고 내년 3월까지 해서는 3회에 걸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우리가 다 따라갈지 일부만 따라갈지는 몰라도 우리가 금리를 한다라는 건 뭐야? 시장의 멀티플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것만 따져도 저는 그렇죠. 또 멀티플이 상향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금방 제가 1.08
PBR까지 선행 PBR 기준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ROE만 가지고도. 네. 근데 금리 인하를 2회 정도 한다고 가능했을 때는 이게 1.2까지도 갑니다. PBR이.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도 그런 거죠. 그 주변 여건 변화에 의해서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배당 성향을 올린다든지 자사주 소각을 뭐 좀 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럼 뭐가 올라가죠? ROE가 우리가 얘기하는 9.5, 9.8이 아니고 10%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예. 10%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바로 1.2에서 1.3 선행 PBR 기준으로 20%에서 30%까지 프리미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K 증시형 책에서도 쓴 얘기가 앞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도 들어갈 거다. 아, 이제는 할인 시장이 아니고 디스카운트 시장이 아니고 네. 오히려 뒤집혀서 네. 한국의 프리미엄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네. 주식 시장이. 네. 지금 숫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3,300 와서 좀 쉴 거다. 뭐 많이 올라왔다. 박스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의견이 완전 다른 사람인 네. 거죠. 왜? 저는 컨센서스 ROE 수치를 보고서 제가 그 implied PBR 그거를 이제 계산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뭐 잠깐 쉴 수 있죠. 기술적으로. 네. 기술적으로. 그러나 펀더멘털하게는 여기서 이 박스를 뚫고 나는 갈 거다 이렇게 본 거죠. 박스를 뚫는 근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의 그 자본 이익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본 이익률이 높아지는 만큼 상승을 해야 되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의 기조적인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뭐 올해 안에 2번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까지 보면 뭐 2번 이상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금리가 인하되는 만큼 그 자본 시장의 상승력이 공간이 열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1.0 정도 수준인 PBR 수준이 뭐 1.2 좀 좋게 보면 1.3 뭐 여기까지도 위에 네. 열려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좁은 박스 레인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쪽으로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옛날에 3,300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평균 수준에 무려 플러스 2시그마권에 있었어요. 평소에 플러스 2시그마라는 거는 잘 일어나지 않을 영역이에요. 네. 보통 우리가 볼린저 밴드 볼 때 1시그마, 2시그마 이렇게 보잖아요. 2시그마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변곡점이 나와요, 항상. 반대 방향으로.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이 안 좋고 말해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할 때 어디까지 갔었죠? 마이너스 2시그마까지 갔어요. 네. 저는 지수가 2,300, 2,200 갈 때마다 0.80 선행 PBR 여기서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사들어가야 됩니다. 공포에 사야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의 네. 수 몇 번을 작년에도 우리가 겪었잖아요. 네, 네. 금년 초에도 겪었고. 근데 결국 보면은 그 플러스 2시그마, 마이너스 2시그마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선이에요. 지금 몇 시그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평균이라니까요. 네. 평균에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앞으로 20%, 30%더 프리미엄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위쪽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 네. 이제까지 갇혀 있던 오히려 이런 밸류에이션 이 갇혀 있던 박스 자체가 네네. 위로 상향될 거다. 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만약에 이게 조건값이 안 나오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그런 게 거가 있죠. 있을까요?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익이 추정이 하향 조정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리스크로 들어올 수 있죠. 네네. 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23%, 4%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는. 네. 근데 거기서 뭔가 기여도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 실망이 좀 나오고 삼성전자가 뭐 금년 대비해서 26년에 지금 OP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 40% 증익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금년 워낙 죽을 썼으니까 말이죠. 네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내년에 뭐 삼성전자가 뭐 HBM4 시장으로 들어오네 어쩌네 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렇게 많이 조정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두 회사가 잘 벌어낸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여기서 만약에 마이크론하고 부딪히면서 뭐 가격 경쟁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익 추정이 생각보다 내려갈 수 있죠. 네. 그런 게 이제 리스크 요인인 거고 또 아까 계속 제가 우리 지금 증시각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비판한 게 관료들 일부 정치인들 내가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엄청난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네. 외국인들이 180도로 돌려버리잖아요. 해외 IB들이 거의 짠 거 같이 리포트를 써가지고 다 그냥 하향 조정해버리잖아요. 중립으로. 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이씨 이거 올라갈 것 같이 샀는데
좀 팔을까? 그래서 한 2, 3조 팔잖아요. 네.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한 리스크다. 네. 그거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게 리스크 요인이 안 되게 음. 우리가 목소리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그 미국 시장이 또 워낙 좋다 보니까 한국 시장 뭐 올라가다 조정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미국 시장이 고점 가니까 한국 자본이 한국으로 오기보다 미국으로 가는 경향성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네. 24년까지는 아주 유효했고 지금도 뭐 일부 돈들이 계속 이제 서학계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수익률이 그럼 과연 얼마나 좋았냐 볼 때는 미국 시장이 안 오른 건 아니잖아요. 한 10% 내외는 연초 대비해서는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환율은 어떻죠?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마이너스 한 8% 내외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넷넷하면 지금 번 게 한 2, 3% 지수 기준으로 벗을 거예요. 그러면 나간 사람들이 만약에 2x 레버리지나 뭐 이런 걸 사가지고 했으면 좀 낫겠죠. 그런 거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일반론으로 얘기했을 때는 큰 재미는 없었을 거다라는 네. 얘기고 최근에 또 우리 사학개미들이 많이 사신 게 아마 탑5 중에 들어가는 게 팔란티어 같은 걸 거예요. 네. 아직 금년 재미가 좋았잖아요. 예. 왜 연초 대비가 한 150% 올랐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왜 조정을 받냐? 엔비디아는 밑에부터 해가지고 한 100% 올랐는데 얘는 150%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갭을 밑으로 좀 조정하면서 네. 좀 내려오는 그런 느낌일 텐데 네. 어쨌든 저는 미국 주식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비중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은 우리 증시각도기께서 금방 얘기했듯이 위험한 레인지에 가 있기는 해요. 상당히 고평가예요. 선행 PER 기준으로 23배에 와 있어요. 네. 미국의 S&P 500은 지난 10년 동안 선행 PER 기준으로 평균이 18.6배예요. 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플러스 2시그마 밖에 나가 있어요. 음. 지금 우주에 가 있는 이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면 이걸 저스티파이 정당화를 하려면 돈을 확실하게 벌어들여야 돼요. 엔비디아 뭐 어제 시간에서 많이 빠졌습니다만 별로 안 빠졌잖아요. 왜요? 이익을 엄청나게 벌어대니까 네, 이익 네. 성장률이 뭐 엄청나잖아요. 25에서 26년 가면서도 엄청나게 벌 거다. 이게 숫자로 보면 40%, 50%그 정도는 계속 이익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조차도 지금 선행 PER이 35배가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샘 얼트만이 AI 버블이다. 95%가 돈 못 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팔란티어나 뭐 다른 뭐 AI 관련되는 애들은 그럴 수 있는데 엔비디아는 아니잖아요. 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문제지.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미국 시장은 좀 선별적으로 옥석 가르기를 하면서 갈 건데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러나 비싼 거는 맞다. 그러니까 네.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미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달러화 지수가 슬금 내려오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 사이클이 만약에 이제 인하 사이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뭐 미국 달러화 지수가 여기 있겠습니까? 네.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뭐 지수에서 S&P에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달러에서 환율 때문에 좀 깨질 거고 그런 돈들이 미국 밖으로 해서 뭐 유럽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우리나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건 어떤가 이런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같은 이제 원로들은 야 이거 한국 시장 기회 왔어 한국 시장 와 이러지만 사실은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이 언제 우리한테 즐거움을 안겨줬어 맨날 수탈만 해갔지 근데 미국 가니까 너무 좋은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전 세계적인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데 뭐 한국에 대한 애정은 일단 접어두고 글로벌리 지금 통화 가치가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연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글로벌리하게 저는 뭐 지혜를 나눠주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돈 해외로 나간 것 중에 거의 90%가 미국으로 좀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 한 60, 저쪽에 한 40, 해외 쪽으로 40, 네. 이 정도 갖다 주면 어떻겠느냐. 그 안에서도 미국 안에서도 뭐 성장주도 있고 가치주도 있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성장주 뭐 일부 쭉 올라가는 것도 보이지만은 가치 쪽에서도 계속 시장 올라오는 느낌으로 올라간 것들이 꽤 있어요. 네네. 홈디포 같은 것도 보면은 쭉 올라가 있고 최근에 또 성장주 중에서도 가장 싼 게 뭔가 제가 들여다봤더니 구글 알파벳 같은 게 제일 싼 거예요. 네네. 선행 PER 20배밖에 안 돼요. 네, 다른 메타가 27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 이제 경제 TV 가서도 메타보다 제가 볼 때는 구글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더 갈 것 같습니다. 계속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리밸런싱이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거고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금융주가 좋을 수 있어요. 금융주 중에서는 은행보다는 네. IB 쪽, 그러니까 네.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이나 IB 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가 낫지 은행은 금리 예대 마진 자체가 줄 수 있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구분해서 좀 가시면 네. 어떤가 이런 생각인 거고 네. 금리가 떨어진다는 입장에서는 홈디포 같은 것도 괜찮은 거예요. 네, 네. 건설업이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금리가 떨어지면 네. 미국 부동산 시장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럴 적에 뭐 리츠나 아니면 뭐 부동산 관련 주나 음. 아니면 홈디포 같은 뭐 네. 1위, 2위한 로우스, 음. 로우스 그런데도 너 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좀 하는 게 좀 좋지 한쪽으로 너무 경도돼서 하면은 네.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 거기서 힘들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지금 말씀한 6대4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도 6대4입니까? 아니면은 거기가 4죠 4.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4. 들어 5대5 갖고 있었으면 지금 미국은 벌써 6, 7 됐고 우리는 오를 거거든요. 연초 대비로는 올라왔지만 그런 경우라면 이 밸런스가 이쪽이 늘어나서 이렇게 됐다면 그냥 이걸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걸 이쪽으로 던져야 됩니까? 미국 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낫죠. 훨씬 싼 것들이 많고 물론 미국에 팬시한 것들이 많잖아요. 고를 게 많잖아요. 네네. 다채롭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1, 2등 하는 것들이 막 음. 셋이 있으니까 네. 많기는 한데 근데 밸류에이션들이 고공권에 있기 때문에 언제 누가 와가지고 걷다가 공매도를 세게 칠지 압니까? 팔란티어 지금 4분의 1 가격에 지금 내려가도 지금 살지 말지라고 지금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네. 40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미국 주식들이 내려갈 때 보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는 건데 위험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가치주 쪽도 좀 넣고 성장주 쪽도 넣고 또 이제 미국에서 돈 벌으면 또 들어와가지고 또 들어올 때 뭐 내죠? 또 세금 내잖아요. 세금. 네, 그렇죠. 환율에서 깨져 세금 또 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죠. 네. 세금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60 정도 넣어도 나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 그러면 한국에 60%를 넣어준다면 어디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금융주. 조방원, 금융주. 금융주. 네. 예. 조방원은 안 낼 수는 없다. 인기주로 저는 인기주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인기주의 한 100% 중에 한 20% 정도는 인기주에 따라가고 가치주에 한 40% 놓고 성장 가치주에 한 40% 놓고 네. 성장 가치주라는 거는 고평가 그냥 절대 PBR은 높아 보이는데 EPS 그로스나 그로스가 상당히 좋은 네. 쪽은 따라가 줄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전력 인프라 관련되는 이런 쪽은 AI 이 혁명 때문에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예. 계속 올라갈 거다. 밸류에이션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나 최근 뉴스들이 뭐 플로우들이 다 좋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쪽은 뭐 성장 가치주 관점에서 따라가 줄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4월부터 우리 시장이 랠리를 할 때 한 성장주만 올라간 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가치주도 같이 올라갔어요. 이쪽도 우와 이러면서 증권주 날라가고 지주사 날라가고 날라갔잖아요. 네. 저는 그 시장이 그렇게 뭐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올 수밖에 없다. 해당 세율 분류과세 그 네. 확정하고 해당 성향 이런 거 좀 올리고 자사주 소각 뭐 이런 거 하고 하면은 거기에 속한 게 금융주 중에서도 네. 증권주가 꽤 있어요. 그러면 사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뭐 9시부터 3시 반 하다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금 거래 시간이 늘어나 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더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걸 지금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누가 수혜주예요? 증권회사가 수혜주잖아요. 네네. 우리야 피곤하지만 그렇잖아요. 증권주 사야죠. 네네. 그리고 제가 밑단에 제일 기본적으로 깐 게 뭐예요? 우리 시장 리레이팅 계속 될 겁니다. 네. 누가 혜택을 볼까요? 증권주가 저는 최대 수혜주다 네. 생각을 하는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사실 증권주도 지금 거의 뭐 작년 저점 대비로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네. 뭐 조방원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둘 다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조방원이 훨씬 부담스럽고 조방원 안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거죠. LIG 넥스원 같은 게 PBR이 7배가 넘어가 있어요. 네. 현대로템도 뭐 거의 근처에 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방산을 꼭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 높은 것 중에서 저 저평가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더 밑에 있는 뭐 이런 쪽으로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 리밸런싱이잖아요. 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달려온 게 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쪽이 많이 달렸고 좀 덜 달리고 밸류에이션적으로 PBR 3배밖에 안 되는 뭐 삼성중공업도 있고 HD 현대미포도 이건 뭐 합병 또 얘기 나오니까 여기 훨씬 낫거든요. 물론 이제 선정이 완전히 다른 쪽이니까 이 안에서 좀 시프트가 있을 수가 있겠다. 네.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PBR로 보면 5배입니다. 더 밑에 쪽으로 좀 볼 여지도 있겠다라는 거고 조방원을 나는 무조건 봐야 돼.
저도 봐야 된다니까. 인기주기 때문에. 네. 인기주니까 뭐 트레이딩할 여지가 있을 거예요. 네. 많이 내려오면 또 살 거고 네. 올라가면 또 팔 거고 이 정도지 뭐 바이앤 롱텀 홀드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조방원 중에서 저는 하나를 조금 줄이다고 하면은 저는 방산을 줄이겠다. 네. 방산은 앞으로 뉴스 플로우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쪽이 좀 나올 게 많다. 왜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전쟁 지금 막 여기저기서 하고 있었잖아요.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근데 요새 뭐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은가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막 뛰어다니고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선이나 이런 거는 지금 뭐 마스카 같은 것도 계속 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뉴스플로가 계속 나올 거라고요. 음. 거기다가 우리 기업들이 1,500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겠다가 민간 쪽에서 얘기를 한 네네. 거고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늦게 가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맨날 뉴스 나오는 거면 하나오션하고 HD 현대그룹 여기만 나오는 얘기가 있지.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이런 네. 쪽은 뭐 뉴스가 없잖아요. 미국 관련되는 뉴스가. 삼성그룹은 맨날 그런 거 하더라고. 2차 전지할 때도 미국 들어가서 뭐 삼성 SDI가 뭐 네. 열심히 한다 이런 뉴스가 그렇게 다른 데 비해서는 많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옛날에 저는 조방원 쪽을 했죠. 왜냐하면 밸류 주식이었어요. 가치 주식. 옛날에는 그랬죠. 가치주 아니 뭐 아주 옛날도 아니에요. 사실은 코로나 터지는 그 시점에서도 엄청 싼 가치주여서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격세지감인데 제가 뭐 수익을 지금까지 풀로 못 먹어서 지금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증권계 몸담은 일에 이 무거운 가치주들이 성장주의 날개를 달아서 저렇게 간다는 게 좀 정말 생소해요. 예를 들자면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없던 시장이 생겼으니까 인정을 한다. 조선이 미국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마진과 얼마나 어떤 걸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조선이 지금 자동차 가격이야? 현대차, 기아차하고 삐까삐까해? 그리고 지금 방산도 현대차, 기아차가 내는 매출과 이익의 10분의 1인 수준인데 주가 삐까삐까해요.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제 옛날 구닥다리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 인기주기 때문에 네. 내가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트레이딩. 저는 이제 모건 스탠리 또 출신이니까 모건 스탠리 트레이딩 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 네.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걸 완전히 외면하면은 또 뭐 크게 재미도 없잖아요. 뭐 할 일도 없고 가치주라는 게 뭡니까? 시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넣어놓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면 네.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올라가는 건데 네. 또 인기주를 좀 보는 맛도 있잖아요. 뭐 올라갔다 네네네. 내려갔다 뭐 그런 뉴스도 계속 따라가면서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산업이 구조가 바뀔지는 몰라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도 아직 뭐 SMR 뭐 확정된 모델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이 나갈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기대감들이 계속 빌트인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따라가면서 이제 할 필요는 있는데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입니다. 크게 네. 안 터지는 것도. 네네. 근데 조금 말랑말랑하게 봐줄 필요도 있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증권업에 들어온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딱딱해지면 죽어요. 저는 딱딱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봅니다. 네네네.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놓고서 이제 계속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 이제 액세스를 해서 보는데 저는 거꾸로죠. 내가 생각한 거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데이터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를 저는 해석하려고 노력하죠. 거꾸로. 나는 늙어가고 있고 나는 머리가 딱딱해지고 있는데 내 생각을 주관적으로 해서 판단하지 말자. 데이터가 주는 걸 보고 나는 해석하고 네. 거기에 좀 적응하고 따라가자.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인기주를 안 볼 수는 없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정말 밸류업이 되려면 지수 밸류업이 되려면 원투펀치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돼야 될 건데 그렇죠. 혹시 의견 주실 거 있으실까요? 저는 어제 딴 데 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짜장 반 짬뽕 반. 옛날 사람. 그 전에는 나는 제 강관우라는 이름을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네. 거의 하이닉스를 편향적으로 한 1년간은 제가 푸시를 했을 거예요. 네. 15만 원권은 있을 때 모건 스탠리 저 뭐 친정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대도 안 하는 리포트 써가지고 하이닉스를 그때 매도 추천했어요. 네네네. 목표 주가도 확 깎아버리고. 네. 그래서 반성문 쓸 거다라고 제가 그때 그 다음 주에 나가가지고 네. 얘기를 했고 결국은 주가 더블 났잖아요. 음. 그래도 지금 선행 PER 기준으로 6배밖에 안 돼. 네.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베타가 물론 2가 넘습니다만은 아주 섹시한 알파 플레이로서 지금 여전히 괜찮다. 네. 삼성전자 대비 마이크론 대비 지금 반값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반도체 관련 주다. 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 시장을 끌고 나갈 거다.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7%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더 올라가도 괜찮다. 우리 네. 증시각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디 나간 거 제가 봤는데 네.
뭐 지금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8조 이상을 벌어요. 그러면 시가총액 거의 같아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욕 엄청 먹었어요. 시가총액 역전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가 네, 근데 1년 전에. 예. 예. 근데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네. 거고 목표 주가 27만 8만이 컨센서스도 제가 계속 그랬어요. 이거 30만 원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데 왜 애널리스트들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실적 나오니까 올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32만 원까지 컨센서스 목표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뭐 충분히 다시 트라이를 할 거라고 저는 네. 봐요. 그건 이제 알파로 얘기 드린 거고 베타 플레이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잖아요. 예. 삼성전자 베타가 1.3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밑에서 시장이 지금 40% 왔다 갔다 올랐잖아요. 네. 삼성전자 밑에서 40% 올랐어요. 5만 원부터 7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베타로 올라왔는데 그럼 앞으로 알파가 붙을 거냐? 안 붙을 거냐? 붙으면 확실히 좀 더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알파가 안 붙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이 55까지 6까지 갔다가 지금 50.5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 외국인 지분이 같이 올라가다가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쭉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는 완전히 50% 갔다가 이제 겨우 50.5%야. 네. 근데 하이닉스는 여전히 55.2% 위로 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HBM에서 뭐 호실적 뭐 좋은 소식을 보내준다던가 뭐 엔비디아하고의 납품 시작 예를 들자면 또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납품 시작 뭐 이런 것들 수율 개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6%에서 55% 옛날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 가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엄청나게 팔아놨는데 최근에 뭐 샀다고 해도 그게 근데 산 느낌이 없어요. 그 지금 50점에서 55% 가면 그게 외국인 지금 10% 올리는 게 그게 겉으로는 10%지만 어마어마하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거- 작년에 예. 그 고점에서 50% 지분 떨어질 때까지 얼마를 판지 아세요? 26조를 팔았어요. 네. 삼성전자 단일 종목으로. 그거 반토막 났잖아요. 사실 7만 원대 거의 8만 원대 갔죠. 네. 8만 원대 갔다가 5만 원이 깨진 거니까 네. 느낌상 반토막이 났으니 예. 그럼 거꾸로 지금 여기서 5%를 올린다면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네요. 수급적으로. 더 큰 시장을 보면은 우리 시장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밑에서부터 좀 많이 샀다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8조 정도 순매수 누적 기준으로 네. 8조 사가지고 밑에서 40% 올랐어요. 네, 주가 지수가. 주가 지수가. 네네. 사실 삼성전자만 해도 8조 이상 사야 되는 거지. 네. 얘네가 좀 뭐 소위 네. 말하는 알파 영역. 삼성전자는 밑에 보니까 지금 4조 샀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조금 보니까. 좋아지는 게 있어서 이거 사야 되겠어 이러면은 한국물을 사면서 삼성전자 사서 아마 삼성 뭐 한 예전에 팔았던 거 뭐 한 10조 20조 다시 사준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은 의외의 한 방이 나올 수 있죠. 캐탈리스트가 저는 이런 거죠. 우리가 최근에 들은 뉴스 중에 하나는 테슬라, 애플 관련해서 파운드리를 갖다 미국에서 한다. 그쵸. 이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해봐야 뭐 1년에 뭐 매출 3조 정도 테슬라 해당되는 얘기고 애플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파운드리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뒷단에 있는 것들은 얘기가 없어요. 뒷단에 뭐가 있냐면 LPDDR이나 HBM4나 뭐가 됐든 늘 수도 있는 거고. 네. 플러스 더 뒷단은 패키징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요 뒤에 거를 삼성전자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상력을 1도 발휘를 안 하는 게 지금 참 재미난 거예요. 전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말씀하신 분들이 근데 예를 들어 얘네가 파운드리 전하면 소위 말하는 옛날에 얘기했다가 진짜 욕 먹었던 그 턴키 방식의 뭐 썸띵을 해서 자기네들이 다 HBM도 하고. 만들고 뭐 저기 비슷한 것도 만들고 여기다 뭐 자기네 패키징 해갖고 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드리겠어요.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자 맡기기만 하세요. 그냥 원스톱으로 그냥 우리가 서버에 바로 될 수 있는 거 해줄게. 그 뭐 이런 거잖아. 부가가치적인 거 그리고 네.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거를 삼성전자가 할 수 있다면 거기서 엄청난 캐탈리스트가 올 네. 수는 있죠. 근데 아직 우리가 두드리고 갈 게 포인트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흥분을 안 했어. 옛날 같았으면 두드리지 않고 그냥 훅 하고 받아 먹는데 이게 좋으면 네. 얼마나 나쁘면 지금 이 두드리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의 컨셉이 지금 엄청 안 좋다라고 전 느껴요. 양치기 소년을 지금 몇 년을 했잖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사실은 아주 유수의 굉장히 젊은 나이에 리서치 센터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제가 한 15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게 사실상 왜 이해가 안 그러세요? 이해가 안 왜 되는 그러세요? 얼마나 무서웠는데 완전히 칼 같은 사람이었는데 확실히 세월이 좋은 게 이렇게 나긋나긋도 좀 해지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얘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 옛날에 활동하실 때는 외국계 증권사가 다 있고 외국계 투자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말씀하셨던 브로커리지를 하거나 트레이딩하는
회사에 다 있었어. 서울 사무소가. 어렸을 때 거기다 막 전화해보면 참 신기했어. 모건 스탠리 뭐 서울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막 한국인데 영어처럼 막 얘기해요. 전화하면 서울 사무소가 있었거든요. 있죠. 골드만사서 어디. 요즘은 좀 조금씩 계속 줄죠. 없어졌죠. 네. 한국인들도 홍콩에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 지가 꽤 돼요. 그 자리들을 다 중국계 직원들이 다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근데 거죠. 한국의 자체 사무소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그걸 보면 돼요. MSCI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이 지금 랭킹 몇 등이에요? 4등이에요. 옛날에 네. 우리가 1등, 2등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얘기예요. 네. 지금 4등이에요. 대만보다도 밑에야. 우리 위에 중국 있고 인도 있고 대만 있고 우리가 4등이에요. 다 쟁쟁하긴 하네. 그러니까 네. 중국계 분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우리 한국 시장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있었던 무슨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서울 사무소가 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갔다 이 얘기구나. 지금도 여기 이제 있는 이제 데도 있지만 네. 간 데도 없어진 데도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국한테 맡길 브로커리지가 없는 거야. 한국 물을 맡아줄 브로커리지가 없어. 옛날에 있던 애들이 다 빠진 거야 사무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헌팅을 하러 댕겨요. 저희야 뭐 조그만 자문사니까 올 리가 없지만 네. 일단 또 영어가 안 돼 우리는. 아니 우리 매트릭스 투자자문에서 그 영어 되는 사람 뽑으면 우리 외국 자본 유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뭐 아직 멀었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운용사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찾아다니던데요 지금? 내가 아는데도 여의도에 있는데 계속 찾아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왜 쟤네들 왜 직접 찾아다니까 했더니 서울 사무소 싸그리 없어진 거야. 그런 거 보면 야 이게 얼마나 지금 한국의 황무지가 됐느냐 지난 20년간. 우리 강 대표님이 진짜 난리였던 그 무서웠던 시절 애널리스트의 센터장을 하셨던 그 무서웠던 시절에 비하면 진짜 석이 죽고 시장이 죽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원한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근데 할 게 많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뭐 지금은 많이 돼 있습니다만 도로판들이 영어로 잘 돼 있고 네. 돼 있잖아요. 네. 증시 와서 잘 보려면 뭐예요? 영어로 된 자료, 영어로 된 서류, 영어로 뭐 충분히 될 수 있는 그 인프라 이런 게 돼 있었는데 공시도 마찬가지고. 공시 영어로 하는 거 봤습니까?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네. 다 영어 트랜슬레이션 해줘야 되잖아요. 아 불편하잖아. Good afternoon, everyone. 네. 네. 네, 그런 것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환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아이씨 바꾸려는데 한 시장이 걔네들 받아버려. 입장에서 걔네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답답하지. 예. 이번에 조금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시장 회당 예. 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환 시장에도 액세스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환 시장 하는 것도 진짜 이게 거의 뭐 좀 제가 이제 회사 대표가 돼서 이렇게 험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약간 꼴을 보면 이게 외국 자본을 유치할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하는 건지 저는 헷갈려요. 이게 정말로 자본시장을 육성시키겠다라는 마인드는 좀 없는 것 같아. 예. 사실은 외국인 애들이 와서 한국 시장에서 좀 뛰어놀게 해주려면 자본의 통화 거래 시간을 전부 다 오픈하고 그다음에 일부 레버리지 쓰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걔네들이 와서 달러 그냥 박아놓고 다 풀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보세요. 홍콩에서 싹 빠져나가서 싱가포르 가서 난리잖아요. 싱가포르 물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렌트비 얼마나 올라간지 알아요? 왜요? 전 세계 돈이 다 몰려들으니까. 네. 왜? 마음대로 하게 하니까 파이 키우니까 다 낙수 효과로 경제도 살고 네. 사람들도 막 이주해 오니까 집도 더 지어야 되고 네.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선순환이 그러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지금 미국이 사실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장이긴 하지만 그거를 공장으로 유치하려고 하긴 하지만 지네들이 탈탈 털리고 나니까 제발 외국 자본 와서 여기 좀 해라 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미국보다 약소국이니까 외국 자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아니 멀지도 않고 일본 주식시장 개혁을 외국 자본가들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행동주의 들어와, 오케이 행동해. 일본도 그 전에 완전히 구태 일본이었어요. 그렇죠. 거기도 헤지펀드들 일본 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일본에서 좀 하려고 하다가도 다 싱가포르, 홍콩으로 나갔댔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외국 자본 좀 들어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그리고 예를 들어 외환의 교체나 그리고 일부 레버리지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장을 조금만 열어주면 저는 일본 10년 걸린 거 우리나라 5년 안에 다이내믹 코리아라니까요. 딱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 그렇게 되면 한국 지금 뭐 3,000포인트에서 무슨 4,000포인트 얘기하고 5,000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6,000, 7,000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우리가 리스크를 얘기했지만 그 뭐 기재부를 포함해서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뭐 대학교 졸업할 때는 똑똑하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일단 분위기가 또 그렇고 좀 규제 일변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꼭 규제를 갖다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제화되려면 진짜 국제화 같이 해야 돼요. 네네. 우리는 젊은 사람들 보세요. 영어도 잘하고 뭐 모르는 게 없잖아요. 전 세계 돌아다니고. 사실은 일본 가 보면 한국 젊은 사람들 진짜 똑똑해. 네. 네. 근데 각 개인들은 무지하게 지금 선진화돼 있고 막 이러는데 못 따라오는 일부 여의도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네. 지금 과천에 있나요? 어디 있나요? 그런 분들도 좀 공부를 좀 하고 따라올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네. 거죠. 네. 자 하나 또 내가 1억을 갖고 있어.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미국 가고 싶으면 뭐 ETF 사는 게 좋다 네. 이런 얘기예요. 정 수익률이 궁하시면 2x 레버리지 사셔서 뭐 가지고 있어도 좋고 한국에 저는 뭐 여기도 당연히 2x 저는 강추 2x 레버리지를 사도 된다. ETF로 말이죠. 공격적이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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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그 대신 쳐다보지 말아라. 아니 나이 좀 되셨으면 좀 자중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저는 되게 밸류로 가치주를 되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왜 가치주부 하시는 분이 왜 사람들한테는 2배를 사라 그래? 저는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니까 저는 엑셀 그 매크로를 다 돌려요. 네. 엑셀 매크로 단추를 누르면 쭉 해가지고 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가치주만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시료 다 떨어지잖아요. 가치주 보면 뭐 0.3, 0.4 뭐 질비해도 뭐 주가 안 움직이는데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딱딱해지지 않으려면 성장률을 봐야 된다니까요. 네. 성장성 있는 거를 그래서 계속 이제 따라가고 이제 하는 건데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는 저는 우리 그거예요. 아까 간단히 얘기하면 가치주 40%, 성장주 40%, 지금 시장에서 맨날 인기 있어가지고 뭐 유튜브에서 도배하고 증권 방송에서 도배하는 거 한 20%. 그렇게. 따라가면 인생도 재밌고 볼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럼 재밌게 재밌을 거다. 살려면 읽어봐야 될 책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증시혁명, K 증시혁명? 야, 이것도 자, 읽어봐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시는 분은 이 책을 읽으시면은 믿음이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개몽 같아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막 날리시면 안 되죠. 저는 어떤 네. 얘기를 했냐면 그때 네. 댓글 쓴 분들을 지금 진짜 무릎 꿇고 반성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시장이 선행 PBR 0.80배를 하회하고 막 두드러 맞고 있을 때 제가 방송국에 가서 그랬어요. 경제 TV 큰 데서 이럴 때 국민연금이 사서 들어오지 왜 밖에 나가서만 딴 데 사가지고 맨날 상업용 부동산에 가서 터지고 뭐 딴 데 터지고 뭐 그러지 말고 사라 그랬더니 네가 내 국민연금 책임질 거야. 왜 사라고 그래?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국민연금 사더라고. 네. 국민연금 그래가지고 잘해요. 국민연금이 네. 쭉 사가지고 아유, 최근에는 나는- 최근에는 액티브하게 안 사고 있지만 왜 많이 올라왔으니까 안 사는 그런 전략이 있겠지만은 그때부터 사가지고 국민연금이 사실은 우리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했어요. 저는 되게 저평가할 때.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운용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존경합니다. 저 정도 수익률이면 존경 네, 받아도 돼.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네네. 왕년에는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잘 따라왔다. 아니 저는 진짜 국민연금 존경하고요. 자 운용자분들 매트릭스 투자자문 리스트에 올려주시고 저희한테 돈 맡기시는 거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저는 국민연금 존경합니다. 저희는 같이 일하고 싶어요. 네. 끝으로 우리 투자자에게 하시고 싶으신 얘기 한마디. 또 책 중에 하나가 존 보골 책 중에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할 수 있는 알로케이션 네. 돈을 갖다 만약 100을 집어넣었다. 다 주식 사세요. 그리고 모든 주식을 사는 게 좋아요. 한 주식 사가지고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있잖아요. 공부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많은 주식을 한 주식 종목을 늘려 나가다 보면 선수가 되실 겁니다. 제가 월급쟁이에서 사업가로 변신하는데 가장 사상적인 영향을 크게 줬던 사람이 존 보글입니다. 아 그래요? 네. 훌륭하신 분이죠. 자, 한국에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 매트릭스 투자자문에서는 한국의 뱅가드 펀드 같은 거를 한번 비슷한 거를 한번 만들어보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걸릴 것 같으니까 천천히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 원로를 모시고 오늘 조금 막
좀 막 지르신 경향이 있어.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그래도 좀 살살해야지. 내가 네. 딴 데 가서는 그랬어요. 아니 경제부총리고 누구 나와서 같이 전문가들 모아놓고 한번 합시다. 그리고 가입자 많은데 여기도 뭐 25만 되잖아요. 네. 또 뭐 100만 되는 데도 있고 와가지고 한번 합시다. 네. 그래야지 좀 개몽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강강 대표님께서 원래 좀 결이 좀 세신 분이시죠. 원래는 애널리스트, 되게 수줍은 사람이에요. 애널리스트 아니야. 그거는 본인만 얘기고 애널리스트 할 때 센터장 할 때 난 옆에 가서 말도 못 붙였어.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을 붙이게 될 줄은 진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좀 격정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건 아마 노파심 또는 어떤 선배로서의 안타까움, 그다음 당부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한 어조로 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국 주식에 분명히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 강 대표님의 말이 틀리면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틀렸으니 차라도 한 잔 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니면 맞으면 나중에 길거리 만났을 때 인사 한번 하시면서 제가 차 한 잔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더 프리미어 강간우 대표님 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